저번에 증시가 2월, 5월, 8월, 11월 이렇게 3개월 단위로 변곡점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5월이 됐으니까 다음 3개월은 어떻게 될지 증시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3, 4월. 까지는 그냥 지지부진했어요. 하락했다, 반등했다. 근데 이번 5월 초부터는 상승세로 돌아서긴 시작했습니다. 경제지표는 매달 나오는데 기업의 실적은 3개월마다 나오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요. 경제는 뜨거워지거나 차가워지거나 추세를 말합니다. 그 환경에서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고 나빠지고가 나타나죠. 전반적으로 차가워지는데도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도 있고, 반대로 뜨거워지는데 실적이 나빠지는 기업들도 있으면서 경제에 따라서 모든 주식이 좋아지고 나빠진다. 그 이야기는 아니에요. 최근 3개월간 인플레가 다시 시작되는 징후를 보여줬었죠. 그리고 매달 나오는 지표가 뜨거움을 보여줬었습니다. 그게 2월 달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이었던 거고, 6개월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분위기 좋았었어요. 금리 인하 예상 횟수가 6번까지였었는데 최근에는 1번까지 줄었다가 없을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가 금리를 올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다가 파월이 금리 올린다는 말이 없었으니까 그게 호재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 게 최근 3개월의 추세예요. 여기에 4월부터는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의 어닝까지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금리 인하라는 추가 호재가 없으니까 이제 기업 실적도 한계가 온 거 아니냐, 이런 전망들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금요일날 고용지표가 나쁘게 나오고 유가도 하락하면서 증시가 다시 고점으로 오고 있죠. 4.7%를 넘었었던 10년물 채권은 4.4%대까지 내려와 줍니다. 1000포인트 넘게 하락했던 나스닥 지수도 다시 고점 부근으로 올라왔죠. 여기서 더 상승하게 되면은 이번 하락은 열기를 잠시 식혀주고 손바뀜이 나온 건전한 조정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증시가 금요일까지 올랐던 이유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올해 2번으로 다시 늘어났어요. 한 번에서 2번이 됐습니다. 저번 주까지는 연말 금리를 5.25%로 봤거든요. 그런데 9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 총 2번의 금리를 내려서 5.0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9월에는 선거가 있으니까 6월쯤에 예고를 하고 7월에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표보다 먼저 나오는 공격적인 금리 인하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시장에서 환호할 만한 호재가 되겠죠. 도통 말을 듣지 않았던 CPI가 다시 하락할 거로 예상되는 것도 나왔어요.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을 보면은 6월에 발표할 5월 물가가 다시 떨어질 거로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변동성이 많으니까 확실하다 볼 수는 없겠지만, 이대로 물가 하락 지표가 나온다면은 6월 FOMC에서도 점도표가 긍정적으로 나올 거고, 파월도 금리 인하 예고를 강하게 말하겠죠. 변수가 없다면은 5월부터 향후 3개월간은 좋은 흐름으로 증시가 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물가를 괴롭혔던 유가가 86달러까지 갔는데요. 최근에 79달러로 하락을 해요. 중국이 프랑스 대통령이랑 만나고 경제협력을 하기로 하고 관세를 인하하기로 하고, 중국도 경제 부양책을 다시 돌리기 시작하면서 증시가 반등하고 있죠. 중국도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을 돌리기 시작했는데, 아시아에서 일본이 제일 먼저 한 거를 필두로 한국, 중국도 이제 서구적인 형태로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신흥국 기업들의 리스크가 많이 완화가 되겠죠. 그런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좋은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중국 경기 부양책이 다시 돌아가면은 유가가 다시 오를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유가가 급격히 오르지 않으면서 중국의 부양책이 성공한다면은 유가 상승분 대비 경제 상승 기대감이 더 커지겠죠. 스프레드가 더 벌어집니다. 그 스프레드가 얼마나 벌어지나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유가가 너무 빨리 오른 상태에서 경제 기대감이 안 나오면은 오히려 안 좋은 게 되는 거고, 반대로 유가는 서서히 오르는데 경제 기대감이 그거보다 더 많이 좋아지고 있다? 그러면은 유가 상승과 관계없이 한국 증시라던가 중국 증시는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번 3개월에는 미국 증시도 좋을 수 있겠지만 한국 증시라던가 중국 증시를 잘 봐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지표 주인공이 고용이었는데요. 고용이 둔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온 건데, 미국 평균 시간당 임금 상승을 보면은 서서히 둔화되고 있어요. 이번에 나온 상승률이 3.9예요. 2년 만에 처음으로 3%대에 진입합니다. 임금 상승은 특히 서비스 물가랑 연관이 큰데, 최근 CPI를 보면은 서비스가 상승을 주도했거든요. 서비스 가격이 빠지면은 물가가 빠르게 잡힐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석돼서 증시가 좋았던 거죠. 다른 데이터들을 보면은 약간 상반된 것들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고용의 뜨거움이 더 이상 증가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서서히 식어가는 과정에 온 게 아닌가. 거기다 뭐 유가도 빠졌으니까 상품 물가가 더 올라갈 거라는 가능성도 이제 많이 좀 꺾였습니다. 다음번 FOMC에서 파월의 발언이 더 자신감을 실어주지 않겠는가라고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이런 이유가 맞물리면서 달러 가치도 106을 터치했다가 105 아래로 내려가는데, 지금 다른 것 대비 달러 지수가 굉장히 높거든요. 연초로 다시 돌아온다면은 달러 가치도 많이 떨어져야 되고 이제 금리도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내구재 기업들이라던가 신흥국 주가가 좋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있죠. 달러가 하락한다는 거는 한국 증시로 외국인 자금 유입의 요소가 됩니다. 최근 중국 증시가 반등하는 것들도 있는데, 중국 증시랑 한국 증시는 외국 관점에서 패키지로 보거든요. 신흥국으로 보기 때문에 물론 과거보다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그런 점에서 신흥국 증시가 살아날 거
거를 예상하고 원자재가 곧 이어서 오를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고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구리 가격은 먼저 올라버렸어요. 놓쳐버렸다 싶을 정도로 올랐는데 여기서 더 점프업이 될 수도 있겠죠. 왜냐면 신흥국 증시랑 가장 연관이 있는 게 철, 원유, 구리 3개거든요. 거기서 중국 부양책이 뒤어서 나왔는데 신흥국 원자재 기업이라던가 구리 인프라 기업들, 철광석 관련 기업들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구리를 봤던 이유는 철 같은 경우는 그냥 경제 사이클에 따라 움직여요. 근데 구리 같은 경우는 전기차라던가 이번에 전력 인프라 개선이라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한 번 더 레벨업을 더 했거든요. 슈퍼사이클이 온 거죠. 원자재들도 슈퍼사이클이 오는 거랑 그냥 사이클이 오는 거랑 차별화가 있기 때문에 슈퍼사이클이 오는 원자재 기업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론적으로 고용이 둔화된 거로 나온 지표 때문에 경기가 식어가고 있구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제 많이 올라온 건데요. 그런데 지표에는 오류가 숨어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통계라는 게 되게 중요한 데이터긴 하지만 누군가는 통계를 조작하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고 통계 자체가 낡아서 지금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업자 수를 보면은 125만 명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 뜨겁다 차갑다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평균 실업 기간도 20주 미만으로 감소했어요. 일자리를 얻는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실업이 늘었다, 경제가 식어간다 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젊은 근로자들의 실업률은 감소했고요. 고령 근로자들의 실업률이 증가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정부 공공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전반적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나온 거지 바뀐 게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일자리 창출 세부 내역을 보면은 주로 사립학교라던가 의료 서비스가 주요 비중이었었고요. 호텔 레저가 5,000개, 정부 일자리가 8,000개로 낮게 나왔습니다. 정부가 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 공공 일자리를 조절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물론 증시에서 이거를 반영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다음 데이터나 다다음 데이터에서 왜 추세가 엇갈려 버렸지?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이야기할 건 아니겠지만 이 경기가 식어가는 게 초기에는 호재인데 나중에는 아닐 수 있거든요. 평균 시간당 소득 증가가 이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다시 또 떨어졌습니다. 임금이 더 이상 늘지 않으면은 서비스 가격이 더 이상 오르기 어렵고 인플레는 잡히게 돼요. 고용이 둔화되는 거는 초반에는 금리 인하를 불러오다가 기대감으로 주식이 상승할 수 있겠지만 반면에 고용 둔화는 소비 감소를 불러옵니다. 소비가 줄어들면은 이들이 살 수 있는 상품이랑 서비스 수도 줄어들죠. 썰물이 빠졌을 때 실적을 견딜 수 있는 기업이 금리 인하의 진짜 수혜주지 모두 수혜주가 아니에요. 다음번엔 어떤 기업을 사야 되냐면은 경기가 식어가는 와중에도 정부가 지원금을 준다던가 기술의 혁신으로 수요가 새롭게 창출되는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냥 단순히 경기 민감주에 투자해서는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 경기가 식어가면서 홀로 돈을 잘 버는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투자 난이도가 높아요. 채권 같은 경우는 그냥 경기가 식어가기만 하면 돈을 법니다. 투자 성공률이 높겠죠. 경기가 식어가면서 금리 인하를 할 경우에는 채권 투자가 인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채권 투자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3개월마다 한 번씩 변곡점이 오니까 다음 3개월은 어떻게 투자할지에 대해서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의 의견으로 참고하고 여러분들도 투자를 어떻게 할지 3개월 정도의 계획을 세워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